지금 하버드 대학교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30년간 국제정치 이론을 가르쳐온 다니엘 크로포드 교수가 자신의 핵심 이론을 공개 강의에서 수정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강대국 인접 소국의 생존율은 고작 12%. 이것이 냉혹한 현실주의 국제정치의 공식이었는데요. 하지만 한국이라는 변수가 등장하면서 모든 계산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약 이행률 98% 문제. 해결 시간 15분, 지휘 명령 횟수 0회라는 놀라운 수치들이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이 나라가 힘이 아닌 신뢰로 국제 질서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있다는 것인데요. 과연 한국은 어떻게 300년간 지배해온 서구 정치학 이론을 뒤집을 수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댓글,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공공정책대학원의 다니엘 크로포드입니다. 오늘 아침 9시 저는 400명의 학생들 앞에 섰어요. 20년 교수 생활 중 이렇게 많은 학생이 모인 강의는 처음이었습니다. 강의실 뒷자리까지 빈틈없이 채워진 모습을 보며 긴장이 되더군요. 오늘 다룰 국가는 정책 교과서에 존재하면 안 됩니다. 제가 첫 문장을 던지자 강의실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평소 졸고 있던 학생들까지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20년간 같은 이론을 가르쳐온 제게도 새로운 도전이었거든요. 저는 칠판에 몇 가지 조건을 적기 시작했어요. 면적 10만 제곱킬로미터, 자연자원 거의 제로, 핵보유국 4개가 둘러싼 위치. 각 조건을 설명할 때마다 학생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앞줄의 여학생은 고개를 갸웃거렸고 중간줄의 남학생은 열심히 메모하고 있었어요. 이론적으로 이런 나라는 생존할 수 없어야 합니다. 저는 20년간 연구해온 국가회복력 이론에 확신을 갖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현실 데이터는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강의실 뒤쪽에서 손이 올라갔어요. 교수님, 혹시 한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본 출신 박사과정생 유키 타나카의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자 강의실 전체가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이 서로 시선을 주고받으며 뭔가를 예감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교단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오늘 강의가 제 이론 체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예상할 수 있었거든요. 연구조교인 사라 멘데스가 강의실 옆에서 자료를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가 준비한 데이터들이 오늘의 핵심이 될 거였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다음 말을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가 선언하자 강의실 분위기가 한층 더 집중됐어요. 교수로서 이런 몰입도는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프로젝터 리모컨을 누르며 첫 번째 지도를 띄웠어요. 붉은색으로 표시된 한반도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주변국들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북쪽으로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이라는 핵보유국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진지하게 화면을 바라보는 모습이 보였어요. 면적 10만 제곱킬로미터, 이는 미국 텍사스주의 7분의 1에 불과합니다. 제가 수치를 말할 때마다 학생들의 팬소리가 강의실에 울렸어요. 20년간 가르쳐온 경험으로 볼 때 이 정도 집중도는 정말 드문 일이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자 더욱 충격적인 데이터가 나타났어요. 석유 매장량 제로, 천연가스 매장량 제로, 주요 광물자원 거의 제로. 저는 각 항목을 강조하며 설명했습니다. 앞줄에 앉은 여학생이 작게 정말요? 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더 심각한 건 지정학적 위치입니다. 저는 교단을 천천히 걸으며 말했어요. 역사상 이런 위치에서 독립을 유지한 국가의 생존율은 12%에 불과합니다. 이 통계를 발표하자 강의실 여기저기서 놀라는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유키가 다시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럼 한국은 어떻게 살아남았다고 보시나요? 그의 목소리에는 도전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궁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교단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강의의 핵심이었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이론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제 대답에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사라가 자료를 정리하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완충국가 이론에 따르면 이런 조건의 나라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분열되거나 속국화되어야 합니다. 저는 칠판으로 걸어가 간단한 도식을 그렸어요. 큰 원 4개가 작은 원 하나를 둘러싼 그림이었습니다.
400명의 시선이 일제히 칠판으로 향했어요. 그럼 한국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켜며 말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것은 무궁화 꽃 사진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치학 강의에서 꽃 이야기가 나올 줄은 몰랐을 테니까요. 이 꽃의 특징을 아시나요? 저는 교단을 천천히 걸으며 질문했습니다. 몇몇 학생이 손을 들었지만 저는 계속 설명을 이어갔어요. 무궁화는 100일 이상 연속으로 개화합니다. 하루 피었다가 지지만 다음 날 또 다른 꽃이 핍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어디로 향하는 이야기인지 궁금해하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건 상징이 아니라 패턴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한국 역사의 주요 사건들이 시간순으로 나열되어 있었어요. 임진왜란, 정유재란, 정묘정란, 정사의 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외환위기. 각 사건마다 빨간 점으로 표시했습니다. 한국사를 보면 위기가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하지만 흥미로운 건 그 다음입니다. 저는 클릭을 한 번 더 했어요. 각 빨간 점 옆에 파란 화살표가 나타났습니다. 모두 위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위기 이후 항상 이전보다 강해졌습니다. 앞줄에 앉은 남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건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 아닌가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큰 위기 후 원상 회복에도 수십 년이 걸려요. 새로운 그래프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경제 지표를 보여주는 차트였어요. 한국 전쟁 직후 1인당 GDP는 67달러였습니다. 학생들이 놀라는 소리를 냈어요. 현재 아프가니스탄보다 낮은 수준이었죠. 그런데 20년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그래프의 다른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1200달러로 증가했어요. 같은 기간 비슷한 조건의 다른 나라들은 평균 200달러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이 숫자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칠판에 간단한 공식을 적었어요. 위기 회복 성장 한국 패턴. 외환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계속 설명했어요. 1997년 IMF 구제금융을 받았지만 4년 만에 조기 상환했습니다. 역사상 이런 속도로 회복한 나라는 없었어요. 사라가 제게 새로운 자료를 건넸습니다. 최신 데이터였어요. 코로나 팬데믹 때도 같은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화면에 새로운 차트를 띄웠어요. 2020년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0.9%에서 다음해 2.8%로 반등했습니다. 이 패턴이 정말 특별한 건지 의문입니다. 갑자기 유키가 손을 들며 말했어요. 강의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긴장됐습니다. 저는 교단에서 그를 바라보며 대답할 준비를 했어요. 어떤 부분이 의문이신가요? 교수님이 제시하신 역사적 사례들 말입니다. 유키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특히 임진왜란과 명량대첩 관련 수치가 과장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학생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우리 둘을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수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키가 자신의 노트북을 열더니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명량대첩에서 조선 수군이 일본군 30만 명을 물리쳤다고 하셨는데 이는 명백한 과장입니다. 근거가 있나요? 저는 차분하게 물었어요. 교수로서 학생의 도전을 환영하는 태도를 보이려 했습니다. 유키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일본 측 기록에 따르면 참전 병력은 2,700명 수준이었습니다. 강의실 곳곳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30만 대 2,700. 그 차이는 정말 엄청났습니다. 유키가 계속 말했어요. 숫자가 틀리면 이론도 무너집니다. 한국의 회복 패턴이라는 것도 과장된 신화일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유키의 지적이 일리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좋은 지적입니다. 그럼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보죠. 저는 칠판으로 걸어가며 새로운 숫자를 적기 시작했어요. 명량대첩의 핵심은 병력수가 아닙니다. 저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설명했어요. 전술적 효과와 전략적 의미를 봐야 합니다. 유키가 팔짱을 끼고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분명 제 설명에 납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키 말씀대로 일본군 병력이 2,700명이었다고 해봅시다.
저는 그의 주장을 인정하며 시작했어요. 그럼 조선수군은 몇 명이었을까요?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생이 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약 1000명입니다. 제가 답하자 강의실에서 놀라는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이순신과 12척의 배, 그리고 각 배의 선원들을 모두 합쳐도 1000명이 채 안 됐습니다. 유키의 표정이 조금 변했어요. 뭔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그럼 비율을 계산해보죠. 저는 칠판에 수식을 적었어요. 2700대 1000. 거의 3대 1의 열세였습니다. 학생들이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했어요. 일본군 함선 31척이 침몰하거나 대파됐고 조선 수군은 단 한 척도 잃지 않았습니다. 3대 1 열세에서 상대방 함대를 거의 전멸시킨 거예요.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절대 불리한 상황에서의 전략적 사고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유키가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유키의 지적은 일리가 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하며 새로운 자료를 꺼냈어요.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보죠.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이 어떤 반전이 일어날지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중국 정사인 명사와 청사를 확인해봤습니다. 저는 화면에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중국 측 기록에서도 명량 대첩을 조선 수군의 대승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키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그가 예상하지 못한 자료였을 겁니다. 더 중요한 건 패턴입니다. 저는 교단을 걸으며 설명했어요.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반복된 결과라는 점이죠. 화면에는 한국 현대사의 주요 지표들이 나타났습니다. 1960년 1인당 GDP 120달러에서 2025년 35,000달러까지 성장했어요. 앞줄에 앉은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건 다른 개발도상국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비교해 보겠습니다. 화면에는 같은 시기 다른 국가들의 성장률이 나타났어요. 같은 조건에서 시작한 나라들을 보죠.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의 경우 같은 기간 평균 15배 성장했습니다. 학생들이 숫자를 확인하며 메모하고 있었어요. 반면 한국은 290배 성장했어요. 제 말에 강의실에서 놀라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유키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폭발적 변화입니다. 사라가 제게 추가 자료를 건넸어요. 최신 국제기구 보고서였습니다. 유엔 개발계획 보고서를 보면 더 흥미로운 사실이 나타나요. 저는 새로운 차트를 띄웠습니다. 인간개발지수에서 한국은 1980년 0.6에서 현재 0.9까지 상승했어요. 이 상승폭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질문했어요. 여러 손이 올라갔지만 저는 직접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역사상 이런 속도로 발전한 나라는 없었어요. 산업혁명 이후 200년간의 기록을 모두 뒤져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키가 다시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럼 미국이나 일본의 지원 덕분이라는 설명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상했던 반박이었습니다. 저는 준비된 답변을 했어요. 좋은 지적입니다. 저는 칠판에 새로운 수치를 적기 시작했어요. 전쟁 직후 한국이 받은 원조는 총 60억 달러였습니다. 같은 시기 비슷한 규모로 지원받은 나라들과 비교해 볼까요? 필리핀은 40억, 태국은 35억, 대만은 50억 달러를 지원받았어요. 저는 각 숫자를 칠판에 적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죠. 학생들이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원조 금액 대비 성장률을 계산하면 한국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저는 간단한 계산식을 보여줬어요.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활용 방식의 차이였어요. 이론도 좋지만 실제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동영상 파일을 열었어요. 강의실이 어두워지며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한국에서 발생한 실제 상황입니다. 학생들이 화면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영상에는 인천항의 모습이 보였어요. 갑자기 대형 컨테이너선 한 척이 부두에서 멈춰 섰습니다. 오후 2시 13분, 엔진 고장으로 컨테이너선이 정박할 수 없게 됐어요.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 학생들이 더 진지하게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어떻게 될까요? 저는 잠시 영상을 멈추며 질문했어요.
앞줄의 여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항만청에 연락하고 예인선을 부르겠죠? 맞는 답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저는 다시 영상을 재생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화면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주변 선박들이 하나둘씩 고장난 배 주위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지시했을까요? 저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유키가 손을 들었습니다. 항만관제센터에서 명령했겠죠? 하지만 제 답은 달랐어요.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이 화면을 더욱 집중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휘 명령 횟수는 0회였어요. 각 선박이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인 겁니다. 제 설명에 몇몇 학생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영상은 계속 진행됐어요. 예인선 두 척이 양쪽에서 고장난 배를 잡았습니다. 소형 보트들이 안전구역을 만들었어요. 크레인 2대가 컨테이너 하역을 위해 대기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동시에 진행됐어요. 문제 해결까지 걸린 시간을 맞춰보세요. 저는 학생들에게 퀴즈를 냈어요. 여러 답이 나왔습니다. 1시간, 30분, 2시간. 하지만 정답은 더 놀라웠어요. 15분입니다. 제가 답하자 강의실에서 감탄하는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오후 2시 13분에 고장이 발생해서 2시 28분에 모든 상황이 정리됐습니다. 사라가 제게 정확한 시간 기록을 보여줬어요. 더 놀라운 건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저는 다른 사례들을 소개했어요. 지난 1년간 비슷한 상황이 20번 발생했는데 평균 처리 시간이 15분이었어요.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이었습니다. 유키가 다시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미리 계획된 것 아닌가요? 의심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준비된 자료를 보여줬어요. 무작위로 발생한 사고들입니다. 태풍, 화재, 충돌, 엔진 고장 등 다양했어요. 힘을 쓰지 않았는데 질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의 핵심을 말했어요. 이게 바로 한국 모델의 특징입니다. 위에서 지시하지 않아도 아래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시스템이에요. 하지만 이건 특수한 사례 아닌가요? 유키가 마지막 반박을 시도했어요. 항만은 한정된 공간이니까 협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더 광범위한 데이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좋은 지적입니다. 그럼 더 큰 범위를 봐볼까요?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켰어요. 화면에는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의 공동 보고서가 나타났습니다. 국제계약 이행률 통계입니다. 학생들이 화면에 집중했어요. 한국의 국제계약 이행률은 98%예요. 저는 숫자를 강조하며 말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차트에서 다른 국가들의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독일 93%, 일본 91%, 미국 87%였어요. 한국이 가장 높네요. 앞줄의 남학생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지속성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연도별 변화가 나타났어요. 지난 10년간 한국의 이행률은 98%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프의 일직선을 가리켰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경기 상황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말이죠. 유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지고 있었어요. 사라가 제게 새로운 자료를 건넸어요. 국제중재법원의 판결문이었습니다. 작년 국제중재법원에서 흥미로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는 중요한 부분을 화면에 띄웠어요. 한국 기업들과의 분쟁에서 한국 측 승소율이 92%를 기록했어요. 승소율이 높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저는 학생들에게 질문했어요. 여러 손이 올라갔습니다. 계약을 잘 지킨다는 뜻이에요? 한 학생이 대답했어요. 정확합니다. 국제중재법원 보고서에 따르면 저는 판결문의 핵심 내용을 읽었어요. 한국 당사자들은 계약 조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성실히 이행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게 법원의 공식 평가였습니다. 유키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더 이상 반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데이터를 제시했어요. 신용평가기관 무디스의 보고서입니다. 한국의 국가 신뢰도 지수가 AAA에 근접한다고 평가했어요. 신뢰는 군사력이 아니라 이행률에서 나옵니다.
저는 오늘 강의의 또 다른 핵심을 말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건 새로운 힘의 원천이에요. 무기가 아닌 약속을 지키는 힘 말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이 제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국제 정치에서 가장 강한 힘은 상대방이 나를 믿는 것입니다. 저는 칠판에 간단한 공식을 적었어요. 신뢰 반복된 약속 이행. 이게 한국 모델의 핵심입니다. 저는 교단을 걸으며 정리했어요.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신뢰로 상대를 설득하는 방식이에요. 유키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도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선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교단 중앙에 서서 400명의 학생들을 바라봤어요.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학생들도 감지한 것 같았어요. 제가 30년간 가르쳐온 국제정치 이론을 수정하겠습니다. 제 선언에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교수가 자신의 핵심 이론을 공개적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유키도 긴장한 채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칠판으로 걸어가서 기존 공식을 지우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국력, 군사력, 경제력이라는 공식을 사용해왔습니다. 분필로 천천히 지워나가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 공식으로는 한국을 설명할 수 없어요. 새로운 공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는 국력, 신뢰도, 이행력이라는 공식을 사용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새로운 공식을 메모하며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사라도 제 옆에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힘의 새로운 정의입니다. 저는 교실을 천천히 걸으며 설명했어요.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힘이 아니라 상대방이 기꺼이 협력하고 싶게 만드는 힘이에요.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미래 국제 질서는 힘이 아니라 신뢰로 작동할 겁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이 만든 모델이 새로운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의실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앞줄의 여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기존 강대국들은 어떻게 되나요? 좋은 질문이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들도 변해야 할 겁니다. 아니면 뒤처질 거예요. 다음 학기부터 새로운 커리큘럼으로 강의하겠습니다. 저는 중요한 발표를 했어요. 신뢰 기반 국제 정치학이라는 과목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어요. 유키도 흥미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례는 예외가 아닙니다. 저는 마지막 정리를 했어요. 오히려 미래의 표준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갈 세계에서는 군사력보다 신뢰력이 더 중요한 자산이 될 겁니다. 강의실 전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유키가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그도 완전히 수긍한 것 같았어요.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국가의 최종 자산은 사람의 선택입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으로 강의를 마무리했어요. 한국이 증명한 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강의실이 기립박수로 가득 찼어요. 30년 교수 생활 중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라가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교수님,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 앞에서는 겸손해야 한다는 걸 한국에서 배웠거든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 이야기로 다음에도 꼭 찾아뵙겠습니다. 감동 추파였습니다.